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무기화학의 소개도 하고 또 무기화학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일단 파워포인트로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내가 생도들한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복사물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화학은 보시면 마치 영어로는 inorganic chemistry라고 합니다. 뭐 케미스트리는 누구나 다 아시겠고 여기서 inorganic에서 이 organic이란 말은 사실 유기화학이죠. 그 앞에 in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제 in은 유기화학이 아닌 그죠? 그래서 유기화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무기화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화학에는 크게 이제 5개 파트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화학이 있고요. 뭐 슈레딩거 방정식, 뭐 양자역학, 연력학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물리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화학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게 이제 주로 분석화학이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화학이 있고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이렇게 이제 크게 5개 파트로 구성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화학의 가장 백그라운드는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리라는 것은 이제 사물의 이치이니까 화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결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질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이게 이제 물리화학이니까 사실은 뭐 모든 화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좀 더 그 좀 넓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분석화학이 있습니다. 분석화학은 뭐 유기화학이든 무기화학이든 생화학이든 일단은 우리가 뭐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즉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화학은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우리가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화학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기화학이라고 하죠. 생화학이라는 것은 유기화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생체 내에서 뭐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거나 또는 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어떤 특정 물질이 생체에 들어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의로 해서 우리가 질병에 감염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생화학에서 하고 있고 무기화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즉 생화학에서 다루는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무기화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유기화학이든 무기화학이든 생화학이든 뭐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뭐 여기는 유기화학이고 여기는 무기화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교집합 부분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의 교집합 부분 또는 뭐 유기화학과 생화학의 교집합 부분 또는 무기화학과 생화학의 교집합 부분 또는 이 세 개의 어떤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이 모두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더 중요성을 우리가 더 요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화학의 역사와 무기화학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마 그림에서 보시는 게 그 옛날 그 연금술사들이 그 파피러스 종이에다가 자기들이 그 실험했던 거를 그려놓은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게 사실 알케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케미.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여기 알케미에서 요 알자를 빼고 거기에서 이제 케미스트리가 나왔죠.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금이나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는 우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희귀하죠. 희귀하다 보니까 동서양을 막느라고 옛날부터 어떤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사용이 많이 됐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신구라든가 또는 어떤 그 아주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왕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다 금이 사용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금이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철이나 뭐 불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야 여기에서 어떻게 좀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물질에서 어떻게든지 그 귀한 귀금속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뭐 하는 게 이제 연금술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연금술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대를 이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지금의 화학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화학의 역사는 결국은 금이 무기화학에 속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기화학으로부터 그 화학의 역사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그 여기 보시면 연금술 하면서 거의 뭐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로부터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뭐 아들이 될지 또는 뭐 제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대성이 돼서 지금의 화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하고 무기화학하고는 물론 다루는 물질이 다르죠. 유기화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을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고 무기화학은 이제 그 외에 기타 다른 원소들 예를 들면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에 되는 그런 그 화합물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무기화학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세하게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배우겠지만 무기화학의 특성은 이 결합이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다. 굉장히 그 유기화학에서는 조금 접근 방법이 손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결합만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이제 무기화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합의 성질을 우선 보면 결합의 성질을 보면 유기화학은 대부분이 공유결합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나 이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어떤 화물에 있어서의 탄소 주변의 결합은 대부분은 이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뭐 생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내주고 다른 원쪽 원자에서 전자를 내줘서 그런 전자를 공유하는 그러므로 해서 두 개의 원자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반면에 무기화학에서는 물론 뭐 공유결합도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가 그 무기화학에서 다루는 전이금속 화합물은 공유결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또 더불어서 이온결합.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뭐 전기음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사실은 모든 원자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즉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뭐 이쪽 그 할로겐 원소, 예를 들어서 할로겐 원소들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속과 할로겐 원소가 만났다. 그러면 금속에서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자를 내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쪽 할로겐 원소, 즉 뭐 플로린이라든가 클로린이라든가 브로민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은 전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를 굉장히 그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겼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전자 배치가 결국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되면서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금속과 할로겐 원소가 만나면 금속에서 할로겐 원소 쪽으로 전자가 완전히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할로겐 원소는 음이온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당연히
정정기적인 인력이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 인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다.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무기화학은 뭐 이온 결합 물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 결합에 들어가서도 보면 우리가 결합의 수와 종류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이런 화합물에서는 물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 이런 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은 나중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시그마 결합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에는 뭐 하나가 있을 때는 그게 파이 X 또는 X축을 따라서 어떤 파이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파이 Y 이거는 Y축을 따라서 파이 결합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 X도 존재할 수 있고 파이 Y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가 하나만 존재할 때는 뭐 시그마 결합에다가 파이 하나 이렇게 되면 이중 결합이 되는 거고 파이가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시그마 결합이 있고 파이 결합이 두 개가 있고 하면은 삼중 결합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무기화학에 가면은 사중 결합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중 결합이라 해서 나머지 세 개가 다 다른 건 아니고 시그마, 파이 X, 파이 Y 요거 세 개는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와 덧붙여서 델타 결합이라는 게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다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친다면 총 이제 사중 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결합 이론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이게 끊어지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중 결합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배위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원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소를 중심으로 하겠죠. 탄소라는 중심 원자에 몇 개의 원자가 붙느냐 또는 이제 정확하게 배위수의 개념은 뭐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전자쌍이라는 것은 뭐 공유되는 전자쌍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공유 결합이 뭐라 그랬죠? 아까 이쪽에서 전자는 내주고 저쪽에서 전자는 내줘서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 내주게 되면 결국 두 개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이제 고립 전자쌍이라는 것은 뭐 결합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원자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두 개의 전자를 그냥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립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이걸 합치면 이제 네 개가 결국은 탄소 중심으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네 개가 되면 네 쌍이니까 총 8개의 전자죠. 이게 이제 결국 옥텟 규칙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소개 시간이니까요. 자, 배위수는 유기화학에서는 4입니다. 4.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자가 총 8개가 있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이런 상태가 돼야 굉장히 안정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위수는 4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일 결합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원자 4개하고 결합을 해서 4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위수가 4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중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삼중 결합에 결합이 3개니까 3개의 전자쌍이 있겠죠. 그럼 삼중 결합에 이쪽에는 하나만 결합하게 되겠죠. 다른 쪽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쌍의 수로 따지면 총 4개가 됩니다. 붙어있는 원자 수는 결국은 한쪽으로는 삼중결합, 한쪽으로는 단일결합 이렇게 하면은 4개 결합을 하니까 원자는 2개지만 결국 배위수는 이것도 4의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4가 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3이 되거나 그러면 전자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뭐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분석할 만큼 그렇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존재했다 없어지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게 안정하진 않다. 또 만약에 5가 되는 경우 그러면 전자쌍의 수가 5개가 되니까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옥텟 규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데 무기화학에서는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도 됩니다. 4도 되는데 배위수가 6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중심 원자 주위로 해서 총 12개의 전자, 즉 6쌍의 전자가 존재할 때도 굉장히 안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고요.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유기화학의 경우는 뭐 4개의 결합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배위수가 4개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여기에 무기화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배위수가 5거나 또는 배위수가 7이거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추출이 돼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특성이 그럼 왜 배위수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이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혼성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성이 왜 다르냐면 사실은 S궤도함수하고 우리가 P궤도함수라는 게 있죠. 뭐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그 SP-궤도함수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혼성에는 S하고 P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같은 경우는 1S의 전자 2개가 있고 2S의 전자 2개가 있고 2P의 전자가 2개가 있죠. 원래 탄소 상태에서는. 그래서 ES하고 EP가 상당히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S하고 P, ES하고 EP의 그게 이제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니까 원자가 전자가 되니까 이 원자가 전자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성이 되더라도 결국은 S하고 P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랬을 때 S하고 P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삼중 결합을 하는 sp 혼성이나 또는 이중 결합을 하는 sp2 혼성이나 또는 단일 결합을 하는 sp3 혼성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을 하죠. S하고 P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기화학에서는 특히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이제 전이금속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또 학기가 지나면서 좀 더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D궤도함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전이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D궤도함수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혼성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 SP2, SP3 혼성을 할 수도 있지만 무기화학에서는 그 S하고 P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D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궤도 함수가 혼성에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궤도 함수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DSP2 혼성, 즉 DSP2 혼성 이런 것도 결국은 4개의 어떤 배위수를 갖는데요. 이거 정사면체가 아니라 평면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어떤 원자가 있고 정사각형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가 붙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똑같이 뭐 CH4와 같이 4개의 수소 원자가 탄소 주위에 붙잖아요. 자, 그러면 유기화학에서는 무조건 정사면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PdCl4라든가 뭐 이런 특이한 금속 그 이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PD가 가운데 있고 Cl 4개가 PD로부터 어떤 같은 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종이의 가운데에 그 특정 전이금속이 들어가고 그 종이의 4귀퉁이, A4 종이의 4귀퉁이에 Cl 원자가 있는 이런 평면 사각 어떤 구조를 굉장히 안정합니다. 굉장히 안정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또 6개의 결합을 할 때는 정팔면체라고 또는 옥타헤드라고 하는데 D2sp3 혼성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혼성 및 구조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D궤도 함수가 우리가 사용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결합당 전자수의 개념도 이건 조금 지금 이해하기 힘들 텐데 유기화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결합 이론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 못 해주셨습니다. 자, 결합의 유기화학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합 분자궤도 함수 아니면 반결합 분자궤도 함수 이렇게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거의 99.99%의 유기화합물은 결합 분자궤도 함수는 가득 채우고 반결합 분자궤도 함수는 완전히 비어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에서 이쪽에서 전자내주고 이쪽에서 전자내줘서 2개의 전자가 되는데 이 2개의 전자가 쌍을 이뤄서 한 개의 결합을 생성한다 이런 걸 개념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꽉 결합 분자궤도 함수 꽉 차 있고
반결합 분자계도 암수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무기화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합 분자계도 함수도 있고 반결합 분자계도 함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 말고 결합에 사용되지 않는 궤도 함수들이 생깁니다. 그럼 비결합, 난반딩 분자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분자궤도 함수의 전자가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의 전자가, 그러니까 유기화학에서는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뤄서 하나의 결합이 된다.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라면 무기화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또 넘어갔네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전자가 하나의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왕왕 세 개의 전자가 두 개의 결합을 형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설명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화학에서는 결국은 그냥 한 개의 전자가 2분의 1의 결합을 생성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두 개의 전자만 있어서 결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 개의 전자가 두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한 개의 전자가 2분의 1 결합을 생성한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두 개의 전자 되면은 결국 한 개의 결합이 되겠죠. 그러나 두 개가 쌍을 이룬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전자당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다른 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좋고 어차피 강의가 지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볼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무기화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 생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폐렴이 걸려서 이제 결국 사망하시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합니까? 폐포에 가가지고 폐포에 가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폐포까지 가면은 여기는 이제 혈액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여기 요 가운데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안에.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체 내에서 이제 CO2가 발생하면 그 CO2를 잡아서 CO2를 여기다 잡습니다. 여기 잡아가지고 와서 CO2를 내주고 여기다가 다시 산소를 끼워 넣는 이런 작업이 폐포에서 일어나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폐가 폐렴이 걸리니까 그런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